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인적자원 관리 이제 다음 챕터인 인적자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교재로는 77페이지 챕터 세 번째 챕터에 해당이 됩니다. 인적자원 계획에서는 이제 수리적인 요소, 즉 계산적인 요소가 많은데 여기서 뭐 계산을 여러분한테 막 하라고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저도 계산은 싫어해서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막 계산하라 그러면 저도 머리 아프고요. 그리고 실제 엑셀에서 필요한 사항은 엑셀로 이제 돌려버리거나 하지 일일이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회사에 가면 아마 그 회사에서 ERP 시스템이든 이런 걸 쓰면서 거기에서 이미 수치적인 계산 같은 거는 다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이적 자원 뭐 계산을 한다? 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각각 계산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책에 나오는 내용들 계산식은 제가 이제 각각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넣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은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성공한 사람들이 외는 주문, 지금 여기에는 이제 홍진 코웨이 윤석금 회장님의 글을 갖다가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 10초, 15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할 내용은 실제 인적 자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요 예측, 그 다음에 공급 예측,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 대응, 실제 수요가 많냐, 공급이 많냐, 수급 관계에서 어떤 대응을 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정원 관리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인적 자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 실제 인적 자원 계획이라고 하는 건 앞에 이미 직무 분석을 했어요. 직무 분석을 하고 나니까 이러한 분야의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내용 결과들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직무 분석 얘기하면서 실제 이 직무 분석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모집과 선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개선과 적정 인력의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었어요. 실제 직무 분석을 해봤더니, 이러이런 분야에 사람이 필요하네. 어느 분야에가 사람이 좀 부족하고, 어느 분야는 사람이 지금 남네. 그러면 이쪽에 남는 사람을 이쪽으로 전환 배치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인적자원 계획이라고 하는 건 현재 지금 당장이나 혹은 앞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과 질적 수준을 양적인 이제 숫자 차원에서 예측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 혹은 회사 외에서의 인력 공급을 계획해서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는 활동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앞으로의 노동력이 부족할 거냐 아니면 과잉 혹시 남을 거냐라는 걸 예측하고 만약에 인력이 많이 남는다라 그러면 감축을 해야 되겠고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조달 이제 받아야 되겠죠. 이러한 걸 결정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인력의 어떤 질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한다고 그랬어요. 실제 질적 수준이라고 하는 건 인적 자원이 보유한 어떤 기능이나 지식, 능력과 같은 질적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하나는 양적인 측면과 하나는 질적인 측면이죠.
양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인적 자원의 양적인 측면에서 숫자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필요한 인력이 청년층이냐, 장년층이냐, 뭐 아니면 그 고령층, 고령층을 얘기하느냐, 이제 중장년 이상을 얘기한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떤 이 연령대에 따라서의 구분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숫자보다는 오히려 질적인 측면에서의 요구 조건이 더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지금 청년 취업에서 여러분들이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이 이제 일할 곳이라고 하는 건 결국 회사라고 하는 일터, 그냥 일의 숫자로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의 일의 숫자는 남아요. 즉, 일터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가죠. 왜? 그 일자리들이 여러분한테 지금 질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한 현재 나와 있는 다양한 일자리들이 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일할 곳은 많이 있지만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에서도 실제 필요한 인력은 많지만 그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적합한이라고 하는 이거는 뭘 얘기한다? 질적인 수준에서의 얘기를 한다. 즉 회사에서 뽑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능, 보유하고 있는 기능, 지식, 능력들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솔직히 나를 포함해서 앞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면서 현재 능력이 있는 정말 뛰어난 사람을 갖다 회사에서 데려오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능력들을 개발해야 된다라고도 했지만 그와 반면에 기술의 변화라고 하는 이제 외부의 환경이나 이 기술의 변화가 자꾸 발전되면서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있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범위의 내용만을 가르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일해야 되는 앞으로의 상황은 어떨까? 지금 배운 것이 정말 필요한 분야일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나한테 지금 인사 관리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을 배워갔는데 실제 여러분이 가서 현장에 가서 이러한 지식들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 여러분이 앞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할 때는 모든 시스템이 다 이제 뭐 AI든 혹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든 분석이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버렸어. 여기에서 사람 뭐 채용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본다, 뭐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게 굳이 필요가 없는. 왜? AI로 여러분 면접을 봐요. 화상으로 면접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얼굴의 움직임, 미세한 그 대답하면서 답변할 때 미세한 움직임 이런 걸로 다 판단을 내려버려요. 실제 이제 물론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앞으로 그런 분야가 자꾸 커질 때 필요한 인력은 그쪽이 더 필요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구성원의 능력을 개발한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다. 인적자원 계획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인적자원 계획은 우리 회사가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수급할 거냐라고 하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여러분한테 이미 앞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건 기술의 발달이죠. 기술의 변화와 발달. 즉,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산업의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로 바뀌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새로운 분야에 필요한 인력들이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채용해야 되는 인력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회사 내부에는 그런 인력이 얼마나 있고 외부에선 얼마나 더 데려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자, 이렇듯 기술의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제 인력이 앞으로 필요할 거다. 물론 여기에는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 문화적인 환경, 실제 지금의 여러분의 세대에서의 일이라고 하는 관점은 단순히 돈을, 월급을, 임금을, 급여를 많이 준다라고 해서 좋은 회사가 아니고 적당한 내가 어느 정도의 원하는 선에서의 급여와 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함께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과거에는 일이 어디에든 일을 할 수 있었다라면 그게 감사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의 세대에서는 단순히 일을 한다라는 것 측면이 아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만족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나도 성장할 수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내 모든 삶이 일에만 다 몰입되는 건 원치 않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어차피 회사는 맞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 회사가 이제 회사에서 뭐 직장인들이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요즘 젊은이들은 말이야, 요즘 애들은 말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계속 회사에 들어가고 하면서 결국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구에 맞춰서? 지금의 세대에 맞춰서. 자, 이러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에 따라서 회사는 나름대로 우리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해야 된다. 그 중에 이제 인사관리에서는 인적자원 계획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가장 첫 번째, 정말 우리 기업에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나 필요할 거냐, 그리고 외부에서는 어떻게 공급을 해줄 수 있냐. 그러면 현재 우리 회사의 수요와 공급은 또 어떻게 되느냐? 현재 인력이 남느냐?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냐? 혹은 이게 서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된다라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인력이 남아버리면 이 남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아니면 감소시킬 거냐? 인력이 부족할 때는 이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력의 수급 관계이다. 자, 첫 번째 이제 인력의 수요 계획입니다. 미래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적, 숫자죠. 인력의 몇 명이 필요하다. 근데 단순히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능, 기술, 능력, 이런 질적인 측면을 예측해서 인력이 모자라거나 남아돌지 않도록 인력의 수나 시간, 장소 측면에서 인력 투입에 적정 수준을 확보하는 기능이 바로 수요 예측이다. 자, 이러한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적 방법과 하나는 숫자, 수리, 계량적 방법이라고 하는 걸 쓰죠. 질적 방법이라고 하는 건 전문가 예측법 혹은 델파이 기법이라고 많이 써요. 물론 전문가 예측법보다는 델파이 기법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계량적 방법에는 생산성 비율 방법, 추세 분석, 회계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걸 굳이 막 계산식을 한다 그러진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문가 예측법. 여러분들 책에 보면 81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어요. 전문가 예측법이라고 하는 건 실제 인적 자원 관리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그 분야에 가지고 있는 식견, 이걸 갖다가 활용해서 앞으로 어떤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거냐라고 하는 걸 예측하는 거죠. 실제 이 경우 전문가들은 이제 조직의 과거와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회사가 구축해야 되는 전략적 계획 등을 갖다가 기초로 해서 필요한 인력을 산출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 회사의 나름대로 인사 분야의 전문가 혹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전략 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느 분야가 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 물론 이 경우는 이제 상당히 주관적이죠.
그리고 비공식적인 측면도 좀 존재합니다. 이제 전문가라고 하지만 이 전문가 자체가 회사 내에서의 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회사 외부 전문가도 활용을 하긴 하지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측면은 약간 이제 델파이 기법 쪽으로 넘어가는 게 낫고요. 내부에서의 어떤 전문가 예측. 근데 이런 경우는 전문가 예측을 하는 경우는 실제 조직의 규모가 좀 적거나 작거나 이런 경우 좀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조직의 규모가 크고 분야가 많을 때는 회사 내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지만 이 회사 전체를 다 꿰뚫어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조그마한 기업에서는 여러분 이제 소기업 뭐 50명 정도 되는 소규모의 기업에서는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제품의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그 안에 있는 관리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회사의 내부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외부 자문 교수님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의견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게 될 것 같다 예측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전문가 예측법보다 좀 더 그래도 좀 더 타당성이 높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먼저 델파이 기법입니다. 여러분 81페이지에도 설명이 나왔죠. 델파이 기법은 1940년대 말 미국의 랜드사에서 분해 집단에 의해 개발된 전문가 의견 평가법으로 전문가 의견 평가법 아까 위에 전문가 예측법하고 실제 유사한 거죠. 단 전문가 예측법은 모여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끝나요. 거기서 이제 의견 딱 모아지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 델파이 기법은 모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집단 토론을 하진 않아요. 왜? 집단 토론을 해버리면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나 혹은 가장 어떤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의견이 휩쓸려 버리는 경향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이제 회의를 하러 가다 보면 저 사람이 저거 잘하네. 나는 저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델파이 기법에서는 집단 토론, 모여서 집단 토론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어떤 서신에 의해서 질문지를 갖다가 각 분야의 각각 이제 전문가들한테 발송을 합니다. 물론 질문지에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인력이 어떤 분야가 더 필요할 걸로 예측되는지 그 분야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는지를 갖다가 의견을 묻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고민해서 의견서에 씁니다. 앞으로는 빅데이터 분야나 AI 분야, 이런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인력이 지금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야의 인력이 뭐 얼마나 필요한데 어, 현실을 봤을 때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명 정도를 확보해 놓는 게 좋다라고 이제 의견을 써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의 의견들을 갖다 전문가들이 쓴 게 다시 이제 답신으로 다 도착을 했어요. 자,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연구진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요약을 하죠. 요약을 해서 이 의견들을 갖다가 다 추려줘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자, 의견들을 모아봤더니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전반적이었는데 이제 그 외에도 다른 분야 뭐 IoT나 이런 분야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빅데이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걸 정리해서 자, 현재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이 의견을 검토하시고 다시 정말 어떻게 또 생각하는지 의견을 적어주십시오라고 또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또 가서 전문가들이 내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까지 지금 쭉 정리가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정리가 돼서 오면 그걸 읽고 그거에 동의하는지 혹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럼 이런 분야가 더 필요할 수 있는데 자기의 이제 어떤 의견들이 더 구체화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게 또 회신돼서 모아집니다.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 의견이 이제 어떤 모아지죠.
이런 다른 사람 의견도 보면서, 그래, 이 분야에 대해서 인력이 더 필요할 거야 라고 모아지는, 이렇게 이제 의견이 한쪽으로 좀 수렴된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분야의 인력이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바로 전문가의 예측법이죠. 전문가들이 실제 모이지 않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상당히 예측에 대한 타당도가 높다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뒤에 나오는 회귀 분석이나 이런 방법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실제 있어요. 다만 이게 지금 질문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또 의견을 갖다가 정리해서 계속 와야 되니까 실제 이 연구진들이 이걸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정리해서 다시 의견을 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엉뚱깽뚱한 의견들이 막 나와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질적 방법에 의한 방법이었고요. 이제 계량적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게 생산성 분석이나 추세 분석이나 회계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생산성 방법에 의한 거 일반적으로 이제 쉽게 예를 들어 인력 규모와 관련된 변수를 식별한 후에 과거 자료를 이용해서 비율을 구하는데 판매액을 갖다가 1.0 뭐 FT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정규 인력에 대응하는 정규 인력 한 사람에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판매액 얼마를 담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미래에도 이게 이 비율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판단을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인적 자원 소요 예측을 위한 비율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400만 원의 판매액을 나타낸다라면 400만 원 판매액을 나타낸다라면 우리 실제 예상 매출액이 4억이라고 하면 4억을 400만 원으로 나누면 결국 100명이 우리 정규 인력이 필요한 거죠. 결국은 우리 회사에서 400만 한 사람당 매출액이 400만 원일 때는 4억을 앞으로 우리 회사는 4억을 달성해야겠다 그러면 실제 약 4억 나누기 400 하면 100명의 정규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풀타임 이퀴벌런트는 정규 인력이요. 하루 근무 8시간 근무하는 인력에 대응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생산성 비율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추세 분석. 추세 분석이라고 하는 건 실제 이거 이제 시계열 예측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부터 쭉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갖다가 따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하나를 선정해서 변수와 인적 자원 수요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추세 분석은 미래의 사건을 과거의 자료에 따라 예측하는 비교적 단순한 기법으로 실제 인적 수요를 변동시키는 요인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리라 가정하며 가장 관계 깊은 한 변수만을 이용하여 예측 기법으로 단기적인 인적 자원 수요를 계략적으로 예측하는 데 활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종업원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책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어, 실제 요걸 갖다가 2000년도 생산 조수라는 건 생산량이에요. 생산 총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수 98명일 때 1000개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118명일 때 1352개를 만들었고 2002년에는 110명인데 996개를 만들었고 2003년에는 135명이 2019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쭉 추세가 지금 각각 종업원 필요 인력에 따른 생산량이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걸 엑셀로 이걸 갖다가 수식에서 엑셀로 해봤어요. 지금 이게 진짜 엑셀로 나타낸 겁니다. 그랬을 때
엑셀에서 이제 요 식을 넣어서 요 그래프를 차트를 그리게 하고 혼합 차트를 그렸죠. 양쪽에 나오게 하는 거. 여러분 엑셀 아시는 분들은 혼합 차트 거기 요 수식 그대로 가져다가 여러분들 요거 그대로 엑셀에다 넣고 삽입해서 차트 있잖아요. 차트에서 혼합 차트 마지막 거 해가지고 한쪽에는 그 종업원수, 한쪽에는 생산 조수를 넣어서 이렇게 쭉 나오게 이 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추세선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게 하면 요렇게 이게 추세선이 나와요. 추세선이 등장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몇 년 후에 도대체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할 거냐라고 하는 걸 예측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2009년에는 실제 3,000개 정도의 물건을 만드는데 뭐 3,200개, 3,100개 정도 되겠네요. 3,100개 정도 만드는데 인력은 160명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인력에 대한 상황치로 생산량이라고 하는 생산 총량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추세 변화에 따라서 필요 인력을 계산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요거와 똑같은 게 또 회귀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세 분석이 시계열에 따라서 쭉 나타냈다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회귀식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숫자를 활용해서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회귀식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은 됩니다. 이 식 자체도 유사해요. 지금 이제 여기 lnx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자연 로그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이 혹시 수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건 실제 회귀 분석을 활용해서 예측 인력에 대한 공식을 도출해서 예측 인력을 산정한다. 여기에서 인력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앞과 같은 경우는 생산량으로 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생산량, 매출액, 수익 뭐 어느 것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추세 분석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걸로 했는데 생산량으로 했는데 뭐 매출액으로 할 수 있고요. 뭐 다른 거. 근데 이제 추세 분석에서는 하나의 변수, 이 인적 자원과 인적 자원과 관련 있는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있죠. 근데 회귀 분석은 하나로도 할 수 있지만 굳이 하나로 할 필요 없이 여러 개의 변수를 활용해서 하는 게 회귀 분석을 활용하는 이유예요. 왜? 이 하나 갖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추세 분석하는 거나 똑같은데 뭐로 이게 회귀 분석을 따로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인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매출액, 생산량, 수익, 전표 발행 건수, 뭐 방문 고객 수, 설비 투자액 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고 실제 이걸 갖다가 엑셀로 추세선을 그려보고 식을 나타내 보라고 했더니 요 식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기울기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각각의 생산량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 3,000개를 여기 이제 3만 개죠. 3만 개를 생산했을 때 필요 인력은 약 36, 7명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급 예측이에요. 공급 예측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의 공급, 실제 공급을 예측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회사에 지금 인력들이 지금 필요하다. 근데 이걸 갖다가 밖에서 데려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부에서 어떤 빈자리에 내부에서 인력을 채우는 걸 먼저 해보고 그리고 없다라고 하면 이제 외부 노동시장에서 데려오는 거죠. 그랬을 때 내부에서 먼저 공급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걸 나중에 안 되면 외부에서 어디서 이런 인력들을 제공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외부에서 공급한다라고 하는 건 외부 노동시장에서 우리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 줄 수 있냐. 예를 들어 여러분 전주에서 단소산업, 단소소재 산업이 전주에 이제 전략산업으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인력을 어디서
제공해 줄 수 있냐?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전북대학교하고 전주대학교하고 우석대학교에 탄소 산업 소재 산업학과나 뭐 나노 소재학과 이런 것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인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인력 공급 관련한 어떤 교육기관들에서 인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 어디 있을까? 직업훈련기관 같은 데서도 이런 인력들이 지금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외부에서 어떤 기관들에서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지를 아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공급 예측이라고 하는 건 내부에서의 빈자리를 갖다 채우기 위해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직원을 빈자리로 채우게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책에 보면 사례가 하나 있길래 사례 하나를 좀 얘기를 하고 봅니다. 이게 지금 잭 웰치의 위대한 승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 근무했을 때 이 회사에 근무하고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 상당히 좀 스카웃 개념으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거에 미국에서는 이제 잭 웰치가 이끌었던 이 G라고 하는 회사가 여기 출신들이 이제 다른 회사 대기업의 CEO로 많이 이제 스카웃돼서 갔어요. 뭐 그 전에 이제 또 포드에서 그 임원제 했던 사람들을 막 일반 또 다른 대기업의 CEO로 스카웃한 경우도 많고요. 실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이제 하나의 인재 전쟁이죠. 핵심 인재를 갖다가 우리 회사로 데려오는 거. 예를 들어 과거에 이제 어, 구글에 있던 사람을 갖다가 페이스북에서 이제 끌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지급한 사례들 뭐 이런 것들도 나오죠. 자, 핵심 인재, 실제 우수 인력이 조직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 사람들은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회사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잘하고 있던 게 이 재계일치 같은 경우는 어떤 자리가 이 사람이 다른 회사로 스카웃 되게 되면 그 자리를 바로바로 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춰놨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을 읽어보면 2001년 여름 어느 날 가전사업부의 CEO인 레리 존슨이 찾아와서 웨스트 코스트의 거대 식품 및 제약회사인 알버슨사의 CEO 자리를 맡게 되었다고 통보했어요. 레리는 대단한 경력과 훌륭한 명성을 지닌 사람으로 지휘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가 떠난다는 통지에 우리는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지만 우리는 신속히 움직였어요. 그날 오후 4시. 우리는 가전사업부의 판매 관리자였던 짐 캠벨을 가전사업부 CEO로 임명했어요. 알버스는 대단한 CEO를 얻었으며 지도 결코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짐은 자리를 이동해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을 맡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스타 직원의 빈자리를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후보 명단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죠. 스타 직원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체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되면 너무 늦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은 내부에서의 어떤 공석의 자리로 누군가를 갖다가 앉히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회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스킬 인벤토리 혹은 기능 목록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는 거죠. 이 쉽게 인사 고과 자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능 목록이라고 하는 건 종업원의 어떤 경험이나 교육 수준, 특별한 능력 등과 같은 직무 관련 정보를 갖다가 분석하고 검토해서 요약한 자료.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 관련 자료나 기능 훈련 관련 자료, 회사 관련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의 학사 관리 포털에 보면 여러분에 대한 기록들, 학력이나 수업 성적 이런 것들 쭉 다 나오죠. 여러분 관리하듯이요.
우리 강사들도 쭉 관리되고 교수님들도 이제 관리를 거기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개인 인적 정보 사항 뭐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훈련이나 업적이나 논문이나 자격증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요. 교육받은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사 일자나 뭐 승진, 뭐 임금 수준, 뭐 직위 이런 것들 다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 인사 고과 자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의 기능 목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빈자리가 있으면 여기서 필터링해서 딱 고르는 거죠.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추려줘. 그러면 몇 명이 쭉 추려지겠죠. 이 중에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능 목록이다. 또 이와 유사한 형태로 활용하는 게 바로 대체도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실제 대체도라고 하는 게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잠깐, 우리 지금 대체도가 안 나오네? 이게, 음, 대체도가 안 나오네. 마크 분석만 바로 나오네. 하여튼, 여러분, 대체도라고 하는 것도 있다. 자, 이제 대체도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음, 자, 여기 이제 누군가가 어떤 그 공석의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예를 들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여 부장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사장으로 누군가를 앉혀야 된다. 혹은 아니면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임원, 이사 자리를 한 사람 승진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누구를 시킬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각각의 담당 부장들을 쭉 봤더니 여기에 지금 A라고 하는 건 업무 성과, B, C라고, A는 우수, B는 보통, C는 개선 필요. 그 다음에 뒤에 지금 모양에 따라서 승진 잠재력, 현재 대기 중, 세모는 좀 더 훈련이 필요하다. 아직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업 담당 이사, 뭐 아니면 무슨 이사가 자리가 비어 있다, 공석이다. 이 자리를 갖다가 누군가를 앉힌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앉힐 수 있냐? 그러면 우선 영업 성과도 보겠죠. 업무 성과도. 그리고 이 사람의 승진 잠재력도 보겠죠. 그래서 여기서 승진 잠재력이 지금 되어 있는 건 이 사람. 결국 여기도 우수하긴 한데 아직 훈련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성과가 조금 낮고요. 여기는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 A라고 하는 사람, 김영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승진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제 또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이 생산관리 부장이 예를 들어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올라갈 거냐? 만약에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면 이 정명선이라는 사람이 승진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승진 대기 중이에요. 이제 아직 인사 고과에 대해서는 뭐 어떤 내용이 있겠죠. 여기에 이제 만약에 A가 있으면 이 사람이 나갔을 때는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세모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 관리 담당 이 사람 김진백이라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병조라는 사람, 이 정명선이라는 사람이 세모일 경우는 이병조라는 사람이 다음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윤명호라는 사람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가 비게 되면 이게 이제 대체도예요. 그래서 승진을 시킬 때 이 승진 대상자들의 업무 성과나 승진 잠재력을 기준으로 해서 미리 이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가 빈자리가 있거나 임원으로 승진시킬 때 누구를 바로 승진시킬 거냐라고 하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대체도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규모가 좀 적은 회사에서나 이게 가능하지 큰 회사에서 이거 자리 비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요 직급의 상태에서는 숫자가 좀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지니까 피라미드 구조에서 위의 구조는 적어지니까 할 수가 있겠지만
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밑에서는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마코브 분석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책에 이제 마코브 분석이 86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마코브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기간 동안 직무에서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인력 변화를 예측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의 직급에서 사람들이 그대로 잔류하는 사람도 있지만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자연 퇴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잘 보시면 어, 원래 현 인원이 1198명이었어요. 5급이. 그 다음에 4급이 332명, 그 다음에 3급이 115명, 2급이 45명, 1급이 33명. 이게 대표적인 이 피라미드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 5급에서 1년이 지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0.06%. 6%라고 봐야겠네요. 자, 6%는 승진을 합니다. 4급으로. 여기서 5급에서 4급으로. 그리고 5%는 퇴직을 해요. 여기가 퍼센트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 퍼센트로 했으면 5%만 나와 있어야 되는데 88%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5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얘네들 다 합치면 얼마가 돼요? 100이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4급에 원래 33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332명에 여기서 1198명에서 약 6%, 그러니까 1000명이니까 약 6%면 60명 정도. 60명 정도는 지금 4급으로 승진해 왔어요. 여기서 5급에서 이렇게 승진해서 넘어온 거예요. 승진해서 일부는 넘어왔죠. 그러면 여기 4급에 원래 있던 숫자에서 퇴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연 퇴사.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자발적으로 나간 사람, 그리고 승진한 사람도 있어요. 나머지가 지금 0.08% 남아있고요. 플러스 6% 올라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4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급이 원래 11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7%는 승진했고 또 기존의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10%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한 사람은 4% 정도 있고, 자, 요 현재 3급이 남아있는, 1년 후에 남아있는 비율은 이 정도다. 이렇게 계속 이제 2급, 1급까지 쭉, 여기서 결국은, 승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의 퇴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인력의 변화가 1년 후에 또 그 다음에 이 비율대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인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자, 보면 이렇게 지금 여기 승진했고 미승진, 즉 자기 원래 직급에 있는 사람들, 승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1년, 원래 이게 지금 원래 당해년도에 있던 거예요. 1년 후에는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퇴직할 사람 퇴직하고 하니까 나머지가 이만큼이에요. 자, 여기는 4급은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퇴직할 사람 퇴직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니까 인원이 이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가서 여기는 932명이 되고 여기는 324명이 되고 여기는 121명이 된다. 이렇게 숫자가 점점 더 변화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계속 또 승진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1198명에서 아까 6% 승진해 갔죠? 1년 후에. 그래서 요 숫자가 올라갔고 또 여기서 승진해서 올라갔고 하는 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시점에서 5년 후가 되었을 때는 각각의 급수의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현재 이 상태로 있던 것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원래 이 상태로 보면 원래 피라미드로 딱 되어 있던 것이 이 피라미드가
밑에가 줄어버렸죠. 밑에 원래 항상 조직이라고 이제 순서를 이걸 위아래를 갖다 밖에 있는데 이 밑에가 넓어야 이 현장에 일할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넓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 봐요. 실제 여기 사람 별로 없고 지금 계속 위에 여기 지금 여기는 여기 일할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일할 사람이 적은 것 되어버리잖아요. 자, 이 마코 분석이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 인력이 자꾸 이 5급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어 버린 거잖아요, 모양이. 그러면 계속 인력 충원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인력 충원이 있어요, 없어요? 신규 인력 충원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지금 뭐만 있어요? 기존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 대해서. 물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수학 배운 전이행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지만 실제 여기 직급별 혹은 직종별로도 이제 구분해서 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하려면 숫자가 우선 이렇게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많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 50명 갖고는 하기는 좀 어렵겠죠. 숫자가 적으면 마코브 분석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또 하나가 현재 지금 이 한 상태에서 바라보면 이 5급이 자꾸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신규 채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규 채용에 대한 검토는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구조가 지금 이 큰 구조가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실제 이거는 조직한테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 마코 분석할 때는 신규의 채용 인원이라고 하는 걸 항상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고려 안 해주면 자꾸 이 5급은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되죠. 신규로 지금 계속 여기는 들어올 거 아니야 또.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게 이제 후계자 계획이네요. 아까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잭 웰치 사례에 나왔었죠. 잭 웰치가 실제 여기 레리 존슨이 와서 다른 회사에 그 CEO 자리로 스카우트 됐다라고 통보하니까 바로 그 다음에 사람을 올렸죠. 이게 뭐예요, 결국? 이렇게 대체도든 기능 목록이든 준비를 해놨기 때문이잖아요. 실제 이런 게 바로 후계자 계획이에요. 후계자 승계 계획이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가 이제 거의 그때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제 죽기 얼마 전이었죠. 애플에서 주주총회에서 체계화된 후계자 계획의 수립과 공개 문제가 이슈된 적이 있었어. 계획인데 잘못 썼네요. 이사회는 매년 후계자 계획을 재검토하며 내부 후계자 후보를 발굴하고 비상시를 위한 후계자 계획을 마련했어요. 실제 이 후계자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경영권 다툼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어, 자, 여러분 요 형제 간의 경영권 다툼 한번 볼까요? 실제 여기 같은 경우는 형제 간의 경영권 다툼을 미리 차단해 놨다. 어떻게? 최대 주주인 회장이 자신의 지분을 갖다가 이 조현범한테 차남에게 다 넘겨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남이 다른 형이나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월등한 지분을 가짐으로써 아예 경영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넘보질 못하게 만들어져 버린 거죠. 자, 여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조양래 회장이 자신의 지분을 갖다가 조현범 차남에게 물려줌으로써 3세 경영을 갖다 본격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형제 간의 갈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조양래 회장이 형제 간의 갈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지분 양도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조 회장이 경영에 물러나 전문 경영 체제로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 실제 조현범 사장은 조 회장의 지분을 합쳐서 42.990%, 50%는 좀 안 되지만 하여튼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되죠. 그래서 조현식 부회장 큰아들이나 조희원 씨의 보유 주식보다 합친 거, 그리고 국민연금 합친 거보다도 월등히 더 높아서 지분 싸움에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완전히 그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조 회장이 조 부회장보다는 조 사장의 경영 방침에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여기는 미리 그 회장이 조현범 사장한테 모든 자신의 지분을 넘겨줌으로써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후계자를 만들어준 건데,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영권 싸움이 있었습니다. 롯데 경영권 놓고 신동주, 신동빈 형제 간의 싸움. 롯데그룹 내부에서 신격호 그룹 회장, 신격호 회장이 후계 구도를 놓고 신동주와 신동빈 두 아들 간의 경영권 분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신동빈 회장한테 지금 현재 롯데 총수 신동빈 회장한테 모든 걸 물려줬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이 신동주 회장 여기를 해임시켜버리고 신동주 회장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인 신동빈 회장이 다음날 바로 정식 이사회를 모집해서 이 신격호 회장의 대표이사를 박탈시켜 버렸죠.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경영권 다툼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 왜? 후계자 계획을 제대로 안 만들어 놓으면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여기까지 하는데 벌써 52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업은 이 정도 우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